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정복입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비로 거리에는 나뭇잎이 수북히 떨어져 있는데요. 새로운 계절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만취 상태로 90km를 무면허 운전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한 운전자는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한 뒤에야 차를 세웠습니다. 전주 시내버스마다 마스크 착용을 잊은 승객들을 위한 기부 마스크가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승객들이 다시 마스크를 기증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화의 3분의 2가량이 외국산 품종입니다.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품종 개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쓰임을 다한 시골 정미소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관심을 모았던 진안 계남정미소가 운영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14K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에 지난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정지로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수감됐습니다. 이전에 1년 정도 구속기간을 거쳤던 이 전 대통령에게 남은 형기는 16년 정도.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2036년에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수감 전 이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나를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선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원조회 등 절차를 거친 뒤 동부구치소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시 40분쯤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 약 1년 동안 수감됐던 곳입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과거 수감 생활을 했던 13제곱미터 넓이의 독거실에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형기도 동부구치소에서 이어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맞는 등급의 교도소에 배정되는데 구치소 수감 3주에서 4주 정도 뒤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의 지병도 있는 만큼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고 교도소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이감 없이 각각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간 전례가 있어 이 전 대통령도 동부구치소에서 형기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 재보선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당원을 고치는 문제를 전 당원 투표에 붙인 결과 당원 86%가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권은 후안무치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민주당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선 무공천 당원을 개정할 것인가?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당원의 86.64%는 당원을 고쳐 후보를 내는데 찬성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천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뒤 투표가 진행된 만큼 찬성은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당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도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민주당의 잘못이 면해지는 건 아니다. 피해 여성에게도 거듭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투표로 공천 명분을 확보한 민주당은 재보선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오늘 당무위, 내일 중앙위를 열어 당원 개정을 완료하고 곧바로 선출직 공직자 검증위와 선거기획단 등을 출범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8일 내년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후보 선출 준비를 마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선 경쟁에 늦지 않게 뛰어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비판의 날을 세우며 민주당 움직임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으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당원 투표로 뒤집는 게 온당하느냐면서 민주당이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투표는 피해 여성에 대한 3차 가해이고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건 4차 가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도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정권만 재창출하면 그만이냐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후한 무치하다면서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재산세 완화 기준과 대주주 요건 기준 강화 등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주주 요건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음주운전 차량을 쫓던 경찰은 결국 실탄을 쏴서 차를 멈췄습니다. 잡고 보니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늦은 밤 1톤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좌우로 비틀거리며 갈지자로 질주합니다. 그 뒤를 빠르게 쫓는 순찰차. 순찰차 2대가 화물차를 에워싼 뒤 운전석 문을 열려는 순간 화물차가 또다시 달아납니다. 정지명령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도주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조금 위해가 생길까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죠.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음주운전 차량이 전북 남원 시내까지 들어오자 경찰은 결국 공포탄과 실탄을 쏴 차량을 세웠습니다.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채 몰던 차량입니다.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 있고 파편도 아래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출발한 전남 광양부터 운전자가 붙잡힌 전북 남원까지는 100여 킬로미터. 이 차량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차량을 뒤쫓았고 추격전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잡힌 화물차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2%.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도 없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시내를 질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에 위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총을 발사한 겁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어제 전주 홈에서 전북 현대가 대구를 2대0으로 꺾고 K리그 4연패와 통산 8차례 최다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당시 영광의 순간과 경기 직후 감독과 선수들의 인터뷰를 차례로 소개합니다. Mas este ano dependia mais de nós do que dependeu. 일단은 우승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하면 할수록 항상 기분도 좋고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전북현대 보위망을 와서 첫 우승을 했지만은 그때와 또 올해 우승은 또 좀 약간의 감회가 좀 다른 것 같고 작년에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승이다 확장이다 자력으로 확장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올해는 우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임을 했기 때문에 좀 감회가 좀 많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영구 결번이라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을 내려주셨을 때 또 팬들이 거기서 환호를 지르고 그때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고 전북에서 이동국이 아닌 그런 선수가 20분을 달지 못한다라는 그런 데에서 10년 넘게 팬들이 많은 그런 사랑을 주셨고 제가 한 만큼의 그런 거에 돌아왔다라는 일단 3관왕까지는 도전해보겠는데 저희가 선수들끼리도 K리그만 우승하면은
FA컵도 우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도 하고 확신이 있거든요. 정말 FA컵도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엿새 만에 2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은 물론 사우나 등 일상 공간에서의 감염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전수검사를 모든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79명,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입니다.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요양시설 에이스 희망케어 센터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센터 안에 환기시설이 없어 환기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음악교습학원과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모두 18명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4명이 더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154명으로 늘었고 강원도 원주시 일가족 관련해 지난달 30일 이후 2명이 더 확진돼 모두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3,100여 개 시설에 9만 8천여 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2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경증 환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고 있다며 방심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할로윈 행사 등을 포함하여 종교 행사, 단체 모임 등 가족 이외에 많은 사람들과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음주, 대화 등 접촉한 후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과 시간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졌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오늘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이던 70대 여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폐렴 증세 악화로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였고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나오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지역 내 상황에 맞춰 오는 7일부터 적용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정부의 긴급 생계 지원 신청 기간을 지난달 말에서 이달 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입니다. 소득 감소 증빙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나 미등록 영세 자영업자들은 본인 소득 감소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코로나19로 시내버스 승객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라는 기사와 또 안 쓰겠다는 승객 사이에 시비가 잇따라서 폭행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이 같은 다툼을 막기 위해서 한 시민단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시내버스에 올라탄 남성이 운전석에 있는 기사를 마구 때립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다른 남성이 기사에게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려던 승객을 막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5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뒤 석 달 동안 경찰이 처리한 버스기사 폭행 사건은 전국적으로 230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근 전북 전주 지역에서는 시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2달 전부터 버스마다 놔둔 마스크 덕입니다.
마스크를 깜빡한 승객이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새 마스크를 가져다 놓거나 마스크 값을 기부하면 됩니다. 마스크로 인해서 손님하고는 요즘은 뭐 거의 분쟁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시민들도 만족합니다. 편리하지. 안 쓰고 온 사람들 쓰면 쓰고 여기다 기부하고 그러면 어차피 사야 된 게. 이를 제안한 건 한 시민단체. 처음에는 기업체 등에서 마스크를 기부받아 버스에 뒀지만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 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보면서 정말로 사용하신 분들께서 소소하게 마스크를 기부해 주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나눔과 배려가 계속되면 버스기사와 승객 모두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가을 꽃 하면 대부분 국화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국화가 거의 국산 품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3분의 1 정도만 우리 것이고 나머지는 외국산입니다. 최근 로열티 부담을 줄이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국산 품종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올해 개발된 국화 품종 원교 B1 200입니다. 유럽에서 좋아하는 은은한 빛깔에 잘 자라고 꽃이 풍성한 게 특징입니다. 같이 개발된 다른 품종은 병해충에 강하고 1년 내내 재배할 수 있습니다. 병해충, 고온, 저온 거기에 아주 알맞는 그런 품종들이 나와서 굉장히 강하고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수출 시기인 8월에서 9월 초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돼 고소득 작물로 농가의 기대가 큽니다. 경조사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특히 꽃다발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꽃색이 다양하고 화사한 형태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산 국화 보급률은 32.7%, 10여 년 전 0.9%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전체 재배량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국화 한 그루당 로열티는 평균 15원입니다. 3,000제곱미터를 재배할 경우 700만 원가량을 외국계 회사에 부담해야 합니다. 국화 등 원예 작물 재배로 해마다 외국에 내는 로열티는 100억 원 안팎. 농가 소득을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주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상용차 산업은 전라북도의 핵심 산업으로 손꼽힙니다. 최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정의당이 전북을 찾아 국가 기간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화물차와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의 95%를 생산해온 전라북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친환경 시장을 선점한 유럽 업체들의 공세 속에 업계 두 축인 현대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부재와 미비한 기업 투자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타타대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 노동조합,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에 딸린 가족들과 1차 협력사를 포함하면 아주 많은 인원들이 지난 2014년 6만 9천 대에 달했던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은 지난해 손익분기점에도 한참 못 미치는 4만 대에 불과했고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분기까지 최대 적자를 기록해 100명 이상이 희망퇴직한 타타대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수소차를 활용한 미래 상용차 산업을 추진한다는 게 전라북도의 대안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경남 같은 사례도 도지사가 협력업체까지 다 포괄하는 민간 대책위를 구성한 바가 있고 울산도 최근에 자동차 대응을 위해서 도사민정이 다 같이 해서 대응팀을 지금 만들어서 전북을 찾은 정의당 지도부는 국가 기간 산업이자 전북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상용차 위기 극복을 위해 노정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하고 각계각층이 비상시기임을 선포하고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 안전망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도청 미화 노동자들과의 대화에도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현안을 둘러싼 위기와 갈등 속에 전라북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완주군청에서 시장 군수들과 전북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자치단체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황숙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수도권에 여전히 예산이 집중돼 있다며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지역에서의 일은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지방 정부의 우리 단체장님들과 또 의회에서 그런 일들을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경기도 화성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모두 14건의 연쇄 살인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가 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일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차 사건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춘재는 진범이 맞느냐는 물음에 자신의 범행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춘재는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춘재는 화성과 청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14건에 대해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냐란 변호인의 질문엔 네, 맞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춘재는 경찰이 교도소를 찾아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추궁해 14건의 범행에 대해 모두 털어놨다고 설명했고, 사건을 자백한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춘재는 청록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증인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해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한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군 진안리에서 당시 13살이었던 중학생 박모양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된 윤성여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뒤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춘재가 법정에 나와 일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차 사건이 발생한 지 34년 만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만나 통합 논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 논의를 누가 어떻게 해나갈지 큰 틀에서 합의가 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유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이용섭 시장은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며 통합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매 사안마다 각자 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입니다. 해결책으로 광주 전남의 행정 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록 지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만남 제안에도 추석 이후 그리고 도정 질문 뒤로 계속 미루더니 오늘 이용섭 시장과 함께 합의문을 들고 나타나 서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첫 발을 내딛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시도 통합은 합의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 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상호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문은 총 6개 문항입니다. 민간 중심 추진, 광주 전남 연구원의 연구 영역,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권한과 재정 확보를 위한 협력, 통합청사 소재지 갈등 관리, 전남의 의대 유치 등 현안을 고려한 추진 등입니다. 시작이 반이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된다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합의에 따라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본격적이고도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유성우입니다. CJ 대한통운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방해받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노조가입 이유 등을 적은 일종의 경위서를 요구받았는데 본사와 재계약을 앞둔 대리점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대한통운 동강원 지점의 한 택배기사는 얼마 전 대리점 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 대리점 실적이 좋지 않다면서 노조가입 이유와 대리점과 본사에 갖는 불만 등을 적어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저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본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저씨한테 얘기한 거야? 아니, 그거는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져오면은 내가 또 우리 저 가입해갖고 그거 제출해야 된다고.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걸로 비춰 부당 노동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경위서를 내라는 겁니다. 노조에 가입하는 게 무슨 범법행위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리점 소장은 본사와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역에서는 우리들한테 추궁하는 거지. 우리 대리점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뭔가 잘못했고 이러니까 우리하고 적어내라는 거지. 내가 보고. 계약이 갱신이 안 될까 봐 그러신 건가요? 본사 관계자는 경위서 요구를 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만 서브만 운영하는 거지 제가 대리점을 월권행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택배기사들은 대리점으로부터 본사 재계약 기간인 이달까지만 노조 활동을 자제해달라거나 노조에 가입하면 이를 갖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등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평균 월 소득이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를 제외한 수급자 중 절반가량은 소득 하위 20%였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175만 6천 명의 소득 수준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업종별 신청자를 보니 영세 자영업자가 109만 8천 명, 전체의 62.5%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험 설계사와 방과후 교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가 58만 7천 명으로 33.4%를 차지했습니다. 무급휴직자는 7만 1천 명으로 4%였습니다. 실제 지원금을 받은 수급자는 모두 149만 명. 이 중 영세 자영업자를 제외한 업종의 소득 수준을 확인해 보니 절반 가까운 46%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에 분포했습니다. 소득 하위 40%로 보면 수급자의 83%가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전후 소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따져봤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보다 월 소득이 평균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따져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수급자는 월 소득이 75.6% 감소한 데 비해 6분위는 55.6% 줄어 2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기존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폭이 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부는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체계가 미흡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한기를 몰고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내일 새벽 한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높은 산지로는 눈이 흩날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린 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럽겠는데요.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11월에 들어서자마자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2도로 예상됩니다.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건강관리와 농작물 냉해 피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오면서 내일 오전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날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익산 3도, 전주 5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도 군산과 전주 11도, 김제와 부안 12도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완주 3도, 장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대부분 10도 이하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올 것이 왔다.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고백했던 이춘재가 오늘 재심 공판에서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던 당시 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술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